사람은 과연 언제부터 사라지기 시작하는 걸까요? 아무도 당신을 문 밖으로 밀어내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당신의 면전에서 존재를 부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합니다. 어느 순간부터 회의실의 팽팽한 공기 속에서 당신의 말이 지워지기 시작합니다. 당신의 입에서 나간 말인데 어느새 더 이상 당신의 것이 아니게 됩니다. 분명 당신이 며칠 밤을 지새워 다듬어낸 보고서이고 당신의 영혼을 갈아넣은 문장들입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그 사실을 너무나 자연스럽게 잊어버립니다. 참 이상하고도 서늘한 순간이죠. 아무도 당신을 향해 당신은 여기 없다고 소리치지 않지만 당신은 점점 누구에게도 기억되지 않는 투명한 사람이 되어갑니다. 우리는 이제 근본적인 의문에 직면하게 됩니다. 사람은 정말로 소멸하는 것일까요? 아니면 단지 보이지 않는 상태라는 거대한 함정 속으로 유폐되는 것일까요? 랄프 앨리슨의 위대한 걸작은 바로 이 기괴한 존재의 실종 사건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어둠이 짙게 깔린 지하 공간, 세상의 모든 소음으로부터 완전히 절연된 그곳에 한 남자가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머리 위에는 무려 1369개의 전구가 매달려 눈이 멀 정도의 빛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는 스스로를 보이지 않는 인간이라 선언합니다. 이 장면은 결코 문학적 수사가 아닙니다. 그가 투명인간이 된 이유는 그의 신체가 물리적으로 빛을 통과시켜서가 아닙니다. 그를 바라보는 타인들의 눈에 서린 편견의 막이 너무도 두꺼워 그 어떤 진실한 시선도 그에게 가닿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는 왜 훔친 전기를 끌어와 이 미친 듯한 빛의 요새를 만들었을까요? 그 이유는 그가 살아온 삶의 궤적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야기의 시작은 그의 청년 시절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그는 한때 미국의 남부에서 성실함과 수능만이 성공의 열쇠라 굳게 믿었습니다. 백인 사회가 정해준 질서의 계단을 한 칸씩 올라가면 언젠가 인간으로 대접받을 날이 올 거라 생각했죠. 마침내 고등학교 졸업식 날 마을의 유력한 백인들은 우등생이었던 주인공에게 뜻밖의 제안을 합니다. 시내에서 열리는 성대한 사교 모임에 와서 졸업생 대표 연설을 해달라는 것이었죠. 그는 설레는 마음으로 가장 좋은 옷을 차려입고 모임 장소인 호텔 연회장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그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은 박수갈채가 아니라 짐승들을 가둬두는 듯한 거대한 철제우리였습니다. 백인들은 유희를 즐기기 위해 주인공을 포함한 흑인 소년 10명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복싱 글러브가 끼워졌고 눈에는 앞이 전혀 보이지 않는 단단한 안대가 씌워졌습니다. 사방에서 비웃음과 고함이 터져 나왔습니다. 싸워라! 더 잔인하게! 누군가가 종을 울리자 소년들은 공포에 질려 서로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허공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적에게 얻어맞고 바닥을 구르며 소년들은 살아남기 위해 서로를 짓밟아야 했습니다. 눈가리개 안쪽은 눈물과 땀 그리고 코에서 터져나온 핏물로 눅눅해졌습니다. 이것은 스포츠가 아니었습니다. 한 인간의 존엄을 바닥까지 끌어내려 구경거리로 만드는 가학적인 축제였죠. 소동이 끝난 뒤 백인들은 전기가 흐르는 카페 위에 금화를 뿌려두고 소년들에게 그것을 주우라고 명령했습니다. 감전의 고통으로 비명을 지르며 몸을 비트는 소년들을 보며 그들은 잔을 부딪히며 크게 웃었습니다. 주인공의 상태는 처참했습니다. 입술은 찢어져 퉁퉁 부어올랐고 부러진 이빨 사이로 비릿한 피가 계속해서 넘어왔습니다. 그때 사회자가 무미건조하게 외칩니다. 자, 이제 우등생의 연설을 들어봅시다. 주인공은 비틀거리며 단상에 올랐습니다.
넥타이는 삐뚤어졌고 옷은 피범벅이 된 상태였습니다. 객석의 백인들은 연설에는 관심도 없이 자기들끼리 떠들고 술을 마시고 있었습니다. 그는 입안 가득 고이는 피를 삼키며 미리 준비해온 겸손과 순응의 메시지를 읊기 시작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의 도움으로 성장해야 합니다. 우리는 인내해야 합니다. 그가 실수로 사회적 평등이라는 단어를 내뱉었을 때 장내에는 싸늘한 침묵이 감돌았습니다. 당황한 주인공은 즉시 사회적 책임으로 말을 수정하며 그들의 비위를 맞췄습니다. 그 굴욕적인 광경을 지켜본 백인들은 그제야 만족한 듯 웃으며 그에게 반짝이는 서류 가방 하나를 건넸습니다. 그 안에는 명문 흑인 대학의 전액 장학금 증서가 들어 있었죠. 주인공은 눈물이 핑 도는 기쁨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성공의 시작이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존재가 그저 그들의 오락을 위한 말 잘 듣는 인형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증명해버린 가장 화려한 낙인이었을 뿐입니다. 남부의 흑인 대학 그곳은 주인공에게 성소와 같았습니다. 잘 가꾸어진 잔디밭, 하얀 목조 건물, 그리고 그곳을 거니는 단정한 학생들. 그는 이곳이 흑인들의 미래를 밝히는 유일한 등불이라 믿어 의심치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평화로운 풍경은 거대한 연극 무대에 불과했습니다. 사건은 학교의 최고 후원자인 백인 노신사 노턴 씨를 안내하면서 시작됩니다. 주인공은 그저 노턴 씨가 가보고 싶다는 곳으로 차를 몰았을 뿐이었죠. 그렇게 도착한 곳은 학교에 정돈된 풍경과는 전혀 딴판인 오물과 가난이 가득한 폐가였습니다. 그곳엔 트루블러드라는 농부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딸과 근친상간을 저질렀다는 추악한 소문의 주인공이었죠. 도덕적인 노턴 씨는 큰 충격을 받을 것이라 예상했지만 기묘하게도 그는 트루블러드의 파렴치한 고백에 홀린 듯 귀를 기울이며 돈을 건넵니다. 백인 후원자들에게 흑인은 함께 성장할 동료가 아니라 자신들의 도덕적 우월감을 확인시켜줄 타락한 관찰 대상에 불과했던 겁니다. 당황한 주인공은 노턴 씨를 진정시키기 위해 근처 술집인 골든데이로 향합니다. 하지만 그곳은 전쟁의 트라우마로 정신이 망가진 흑인 참전 용사들이 뒤엉켜 싸우는 아수라장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한 미친 의사는 주인공에게 뼈아픈 진실을 퍼붓습니다. 너는 저 백인의 눈에 보이지 않아. 너는 그저 저 노인의 환상을 채워주는 유령일 뿐이야. 학교로 돌아온 주인공을 기다린 것은 인자 한 줄만 알았던 블레드소 총장의 서슬퍼런 분노였습니다. 총장의 집무실 안 그는 우리가 알던 교육자의 얼굴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주인공을 향해 소리칩니다. 이 멍청한 녀석아! 백인들에게는 오직 그들이 보고 싶어하는 모습! 우리가 얼마나 순종적이고 잘 교육받고 있는지만 보여줬어야지! 블레드소 총장은 사실 백인 권력자들 앞에서 굽실거리는 척하며 자신의 권력을 유지해온 노련한 사기꾼이었습니다. 그는 주인공에게 차갑게 내뱉습니다. 나는 이 자리를 지키기 위해서라면 흑인 절반을 나무에 매달아 죽일 수도 있어! 주인공은 그 순간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낍니다. 교육이란 이름으로 자신들이 배운 것은 진리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백인들을 불편하게 하지 않고 그들의 비위를 맞추며 살 수 있을지에 대한 복종의 기술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이죠. 총장은 주인공에게 뉴욕에 가면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 거라며 7통의 추천서를 써주며 그를 쫓아냅니다. 하지만 그 추천서들은 희망의 메시지가 아니라 주인공의 인생을 영원히 매장해버릴 저주가 담긴 사형 선고였습니다. 남부에서 쫓겨나 도착한 뉴욕, 주인공의 주머니 속에는 총장이 직접 써준 7통의 추천서가 들어 있었습니다. 그는 이 편지들이 잠긴 문을 열어줄 마법의 열쇠라고 믿었습니다.
빌딩 숲 사이를 누비며 그는 설레는 마음으로 편지를 전달했습니다. 조금만 더 버티면 돼. 이 편지만 읽으면 나를 받아줄 거야.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편지를 읽은 경영자들의 태도는 한결같았습니다. 그들은 편지를 읽자마자 차갑게 표정을 바꾸거나 묘한 동정심이 어린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며 지금은 자리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습니다. 희망은 매번 문전박대를 당하며 깎여나갔고 그의 구두굽이 닳아 없어질 때쯤 그는 마지막 7번째 추천서를 들고 한 백인 사업가의 아들을 찾아갑니다. 그곳에서 주인공은 인생을 송두리째 뒤흔드는 진실과 마주합니다. 사업가의 아들은 주인공의 순진한 눈망울에 가책을 느꼈던 것일까요? 그는 금기시된 봉인을 뜯어 주인공에게 직접 편지를 읽어줍니다. 그 종이 위에는 대학 총장 블레드소가 남긴 인간의 탈을 쓰고는 도저히 쓸 수 없는 문장이 적혀 있었습니다. 이 친구는 아주 위험한 녀석입니다. 하지만 우리 체제에 해가 되지 않게 처리해야 하니 그에게 헛된 희망만 주십시오. 이 녀석을 계속 달리게만 하되 절대 목적지에 도착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죽을 때까지 희망이라는 당근만 보며 뛰게 만드십시오. 충격이었습니다. 자신이 존경하고 따랐던 총장이 자신을 돕는 척하며 뒤로는 영원한 방황이라는 사형 선고를 내렸다는 사실. 추천서는 날개가 아니라 그의 발목에 채워진 보이지 않는 족쇄였습니다. 뉴욕의 그 화려한 고층 빌딩들이 한순간에 거대한 무덤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딛고선 이 땅은 기회의 장이 아니라 타인이 설계한 정교한 연극 무대였다는 것을요. 그는 열심히 노력하면 보상받을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무대 위를 달렸지만 관객석의 권력자들은 그가 제자리 걸음을 하며 헐떡이는 모습을 즐기며 구경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그는 더 이상 순진한 대학생이 아니었습니다. 세상은 그를 인간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를 통제해야 할 변수 혹은 길들여야 할 짐승으로만 보았죠. 이 처절한 깨달음은 그를 더 깊은 어둠으로 밀어넣었지만 동시에 그가 보이지 않는 인간이 되기로 결심하게 만드는 결정적인 도화선이 됩니다. 뉴욕에서의 생존은 처절했습니다. 주인공은 먹고 살기 위해 리버티 페인트라는 거대한 페인트 공장에 취직합니다. 그곳의 주력 상품은 역설적이게도 가장 순수한 흰색 페인트였습니다. 하지만 그 흰색을 만들기 위해서는 검은색 도료 한 방울을 바닥에 떨어뜨려 완전히 희석해야만 했죠. 흑인의 노동력을 착취해 백인의 세계를 빛나게 하는 사회의 축소판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보일러실의 압력이 폭발하며 주인공은 정신을 잃고 쓰러집니다. 눈을 떴을 때 그는 병원이 아닌 기괴한 실험실에 갇혀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사고로 다친 그를 치료하는 대신 정교한 기계장치 속에 밀어넣고 전기 충격 실험을 가합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이 장치가 그의 기억과 감정을 지우고 오직 명령에만 복종하는 완벽한 노동자로 재탄생시킬 것이다. 인간을 수리 가능한 기계 부품으로 취급하는 이 생체 실험 현장에서 그는 자신의 이름조차 기억하지 못하는 극도의 공포를 경험합니다. 인간의 존엄성이 전기 스파크와 함께 타버리는 순간이었죠. 간신히 그곳을 탈출한 그를 거둔 것은 브라더후드라는 혁명 조직이었습니다. 그들은 주인공의 연설 재능을 알아보고 그를 영웅으로 치켜세웁니다. 주인공은 드디어 자신의 목소리로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원한 것은 그의 진심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주인공이 대중의 분노를 자극하는 뜨거운 연설을 할 때마다 차갑게 제지했습니다. 동지, 과학적인 이념에 충실하게 연설해. 개인적인 감정은 불필요해. 그는 해방의 기수인 줄 알았으나 사실은 조직의 이론을 전파하는 녹음기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그 환멸이 극에 달했을 때 그는 거리에서 동료였던 클리프턴과 마주칩니다. 한때 누구보다 정의로웠던 클리프턴은 조직에서 파문당한 뒤 길바닥에서 종이로 만든 삼보 인형을 팔고 있었습니다. 실에 묵혀 우스꽝스럽게 춤을 추는 인형, 백인들의 조롱을 사며 동전을 구걸하는 그 인형의 모습은 너무나 처참했습니다. 그 순간 경찰의 총성이 울립니다. 인형을 팔던 클리프턴은 허무하게 차가운 아스팔트 위로 쓰러집니다. 주인공은 피를 흘리며 죽어가는 동료와 그 옆에서 여전히 실에 매달려 춤추는 삼보 인형을 번갈아 보며 번개 같은 깨달음을 얻습니다. 저 인형이 바로 나였구나. 학교 총장의 손에서, 병원의 기계장치 속에서, 그리고 브라더후드의 집회장에서 그는 단 한 번도 자기 의지로 움직인 적이 없었습니다. 그는 누군가의 손가락 끝에 매달려 그들이 원하는 대로 춤추고 그들이 원하는 대사를 읊었을 뿐입니다. 타인이 씌워준 우등생, 노동자, 혁명가라는 가면이 두꺼워질수록 진짜 그의 얼굴은 지워졌고 영혼은 박제되어 버렸습니다. 동료의 시신 위로 흩뿌려진 삼보인형의 잔해를 보며 그는 이제 결심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실을 끊어버리고 차라리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지하실의 어둠 속으로 숨어들기로 말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이 경이로운 작품이 탄생하게 된 배경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1950년대 미국 겉으로는 경제적 풍요를 노래했지만 내면에는 인식의 격리라는 깊은 병증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작가 랄프 앨리스는 단순히 인종차별을 비판하는 데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인간을 하나의 추상적 개념이나 도구로 치부해버리는 인식의 폭력을 고발했습니다. 좌우를 막론하고 정치 세력들은 흑인을 자신들의 목적을 위한 장기말로 이용하려 했고 그 속에서 개별적인 인간의 진실은 늘 뒷전으로 밀려났습니다. 앨리슨에게 글쓰기란 이 투명함 속에 가려진 다층적인 진실을 드러내기 위한 저항이었습니다. 앨리슨이 던진 질문은 70년이 지난 오늘날 우리에게 더욱 날카롭게 다가옵니다. 현대사회는 더 정교한 방식으로 우리를 투명하게 만듭니다. 직장 내 가스라이팅, SNS의 보여주기식 삶, 그리고 우리를 특정 카테고리로 분류해버리는 알고리즘. 우리는 끊임없이 좋은 사람, 유능한 직원, 영향력 있는 유저라는 가면을 쓰도록 강요받습니다. 그 가면이 당신의 진짜 얼굴과 일치하나요? 아니면 당신도 어느새 타인의 손가락 끝에서 춤추는 삼보인형이 되어버린 건 아닌가요?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빛이 부족한 상태가 아닙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존재 가치를 배경으로 격화시키는 사회적 배제입니다. 주인공이 지하실로 숨어들어 1369개의 전구를 밝힌 것은 바로 이 지점에서 시작된 반격입니다. 이 과잉된 빛은 타인에게 구걸하는 빛이 아닙니다. 세상이 나를 배경으로 지워버리려 할지라도 나는 나를 똑바로 응시하겠다는 처절한 자기 선언입니다. 1369개의 전구 아래서 그가 자신의 이야기를 써내려가기 시작한 것은 이제 타인의 대본이 아닌 나의 목소리로 내 삶을 기록하겠다는 의지입니다. 그는 비로소 희생자가 아닌 그 공간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모두 저마다의 지하실을 품고 살아갑니다. 그곳은 때로 상처 입은 이들의 유폐 장소이지만 동시에 나라는 문장을 다시 쓰기 시작하는 성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떤 빛에 기대어 살아가고 있습니까? 타인의 박수라는 변덕스러운 조명 아래서만 안도하고 있지는 않나요? 세상은 여전히 당신을 성과로 측정하고 이미지로 재단하려 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스스로를 바라보는 그 집요한 시선을 거두지 않는 한 당신의 존재는 결코 소멸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는 이 작품을 개인적인 질문으로 소화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의 대본을 읽고 있는가?
나는 나의 어둠을 비출 충분한 광도를 가지고 있는가? 타인이 보지 못하는 당신의 진실을 다듬는 시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지하실의 벽을 타고 흐르는 그 고요한 사유의 시간들이 쌓일 때 당신의 존재는 타인의 승인 없이도 빛나는 자가 발전의 상태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빛은 화려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타인의 눈을 멀게 하는 태양빛이 아니라 오직 당신의 길만을 묵묵히 비추는 작은 전구의 빛이라도 충분합니다. 그 존재의 울림은 언젠가 지하실의 벽을 넘어 투명해진 또 다른 이들에게 당신도 거기 있군요라고 응답하는 목소리가 될 것입니다. 랄프 앨리스는 말했습니다. 내가 보이지 않는다는 사실은 나를 더 자유롭게 만든다고 말이죠.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역설적으로 그 누구의 시선에도 구속되지 않은 채 진정한 자아를 빚어낼 수 있는 가장 자유로운 기회이기도 합니다. 오늘 밤 당신의 방에 켜진 작은 전구 하나가 단순히 어둠을 쫓는 도구를 넘어 세상의 풍랑을 견뎌온 당신의 존재를 축복하는 찬란한 응원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긴 시간 랄프 앨리슨의 지하실을 함께 여행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여러분의 내면에 잠들어 있던 전구 하나를 밝히는 불씨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보입니다. 그 누구보다 선명하고 대체 불가능한 빛으로 그곳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마음속 깊은 곳에 이 문장을 간직해 주세요. 나를 비추는 가장 완벽한 빛은 내 안에서 시작된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당신의 삶을 다시금 일깨울 또 다른 깊은 이야기로 돌아오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